자,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고대 문명입니다. 중국의 고대 문명은 우리 문명과 우리 조상들의 고대 문명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혹은 인도보다는 훨씬 더 상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와 관련이 많아서도 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고대 중국 문명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많은 이유는 그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한나라 시대 때 그 사마천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역사학자가 그 사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고대 중국 문명 시대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은 그 중국의 역사가 거의 그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라고 볼 수 있는 시대는 그 기원전 2333년.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우신 나라하고 똑같은 걸로 되어 있죠.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기원전 233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400년 그 정도 전에 처음으로 중국의 나라다운 나라가 생긴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요임금이 세웠던 나라인 그 그 다음에 그 순임금, 요임금의 후계자인 순임금의 나라였던 그 그리고 순임금의 후계자였던 그 우임금이 세웠던 이 세 나라는 사마천 사기에 기록은 나와 있지만은 그 나라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그 유적과 유물로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세 나라는 역사책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국이나 그 타이완의 박물관에 가면은 적어도 하나라까지는 그 있었던 걸로 쳐가지고 박물관에 보면 하 시대에 출토된 유물로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국 밖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지금부터 약 3600년 전, 3500년 전, 뭐 그 무렵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상이라는 나라, 이 상나라에서부터 그 중국의 고대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한때 이 상나라는 이 시대의 유물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 이 은허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거는 오늘 그 발견한 사람들이 그렇게 붙인 거고요. 그 시대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상이기 때문에 상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은 그 수도는 그 로양, 옛날 그 낙양이라고 흔히 부르던 그곳에 도읍을 하고 있었고 그 황허, 우리가 황하라고 흔히 부르는 누런 큰 강 있죠? 이 황허강의 유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누런 강물이 흘러가지고 바다도 누렇잖아요. 그게 이제 황해죠. 그래서 이 은어를 중심으로 로양에 이르기까지 이 황허 유역에 엄청나게 많은 그 청동기들하고 그 다음에 갑골 문자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 청동기, 발견된 청동 유물들을 보면은 거대한 솥, 그릇, 잔, 무기, 온갖 것들이 발견되는데 실생활에 썼던 물건이라기보다는 제사를 지내는 데 썼던 물건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나라는 굉장히 그 종교적인 사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상나라의 그 왕 역시 그 두 가지 역할을 겸하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지배자의 역할과 동시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는 존재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고대 중국에서는 그 임금을 일컫는 말이 하늘의 아들이다라는 뜻의 천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섬겼던 신은 뭐란 얘기죠? 예, 하늘을 섬기는 그런 이제 풍속이 있었던 거고, 그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역할을 한 게 이제 미안합니다. 이 상나라의 그 왕의 역할이었죠. 그리고 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하늘로부터 그 대답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늘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대답을 하는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뭐냐면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말이야
이렇게 나왔네 하는. 그래서 점을 많이 쳤는데 이 점을 친 내용을 기록하고 점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기록하고 하면서 이제 그 문자가 그 만들어진 거죠. 이때 만든 이 문자를 갑골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갑골 문자. 이게 이제 이 상나라 때 그 발견된 수많은 이 청동기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 가까이 가서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멋있고, 이 청동기, 고대 상나라의 청동기를 제일 많이 구경할 수 있는 곳은요, 중국 본토가 아니라 타이완 타이페이에 있는 고궁박물관입니다. 거기 가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 시대의 문자인 갑골 문자입니다. 뭔가 딱 보면 글자 같지가 않고 뭐예요? 그림 같죠? 맞아요. 이게 그림, 실제로 실제 사물을 그대로 본다 그리다가 만든 문자예요. 이런 걸 상형 문자라 그러죠. 그리고 이게 점점 변형돼서 오늘날의 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한자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해요?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래도 이 동아시아 사람이 자기네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자를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아무리 지겹더라도. 화면이 갑자기 왜 이걸로 바뀌었나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역사는 아무래도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돼가지고 그 슬라이드 화면만 보고 하니까 좀 이게 뭔가 좀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칠판 이렇게 펼쳐놓고 칠판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막 쓰고 그려가면서 그냥 얘기할게요. 자, 이제 아까 중국 고대 문명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있는 데죠? 우리나라 있는 데인데 아직 멀었어요. 등장하려면은 아무리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얘네보다 많이 짧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큰 강이 흘러가고 있죠? 이게 무슨 강이라 그랬죠? 이게 황허강이에요. 황허강.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굉장히 큰 강이 이렇게 있죠. 이게 그 창장강. 그저 긴 강이란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상나라 수도인 로양, 나급. 로양이에요. 당시 이름은 나급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렇게 상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00년 전에 상황이에요. 3,000년 전 상황. 자, 그런데 이 상나라가 쭉 이어가다가 얘네 중국 역사 기록을 보면 항상 그래요. 이게 승자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요. 망한 나라의 마지막 임금은 항상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나쁜 놈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저 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임금님이 이분께서 저 나쁜 놈을 쫓아내고 새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나라. 이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역사상 가장 포악한 통치자, 서열 1, 2위를 다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왕의 포악함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일화가 많은데 차마 여러 중학생들에게 들려주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성격이 사이코패스였던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를 해가지고 길을 이렇게 가다가 노인이 이렇게 물을 건너려고 이렇게 발을 집어넣다가 치고 이러니까 저 노인은 왜 저 물을 못 건너고 저러느냐.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뼛속에 골수가 약해져가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자 저 골수가 뭔지 좀 보고 싶구나. 그러더니 느닷없이 그 노인의 다리를 쏙둑 잘라가지고 뼈 안을 본다든지. 차마 입으로 담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포악하기만 할 뿐 아니라 하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둘 다 같이 올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사치스럽고 돈을 엄청나게 나라 돈을 풍덩풍덩 쓰는 그런 사치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주지육림이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게 주는 술주자, 그 다음에 지는 연못지자, 육은 고기육자, 림은 수풀림입니다. 그래서 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루었다. 아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이 되죠. 기록에 따르면은 아예 정말 이게 비유가 아니라요. 정말로 이렇게 연못을 팠대요. 연못을 파가지고 이게 술이야. 그 다음에 요 곳곳에 이 주변에 이렇게 고기로 숲을 이룬 다음에 이 술로 된 연못에 배를 띄우면서 놀았대요. 배를 띄우면서 놀면서 이렇게 한 잔 떠먹자 하고 다시 이렇게 노져라 안주 뭐 이러면서 이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게 당연히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뜯기게 되면은 백성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불만이 굉장히 높아져요. 세금을 많이 뜯어가지고 호화로운 삶을 사는 왕이 백성들의 그 불만을 억누르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포악한 정치라는 거죠. 누가 감히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다냐 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고문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주왕이 그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 벌 중에 제일 악명 높았던 게 포락지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었는데 이게 그 뜨겁게 달궈진 그 구리로 된 다리를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야, 이 금속이 뜨거워지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 위에 이게 가면 발바닥이 뜨거워가지고 못 견디겠죠. 근데 막 흉한 거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가는데 성공하면 목숨을 살려주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그 작은 희망 때문에 그 뜨겁게 달궈진 구리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뜨거 하다가 떨어져 죽고 떨어져 죽고 뭐 그걸 보고 즐기고 이게 미친놈이죠 이게 진짜. 뭐 이렇게 살았대요. 물론 뭐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긴 사람이 그렇게 썼겠죠. 어쨌든 이렇게 포악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이쪽 서쪽 당시 호경이라고 부르는 오늘날 어디냐면은 오늘날의 시안이에요. 시안에 해당되는 호경 지방에 그 성이 휘씨고 이름이 창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대요. 휘창인데 그 당시 벼슬이 서백. 간단한 뜻이에요. 서쪽에 백작이에요. 그러니까 서쪽 백작이라고 하는 자기를 가지고 있던 그 휘창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그 어진 통치를 해가지고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그 왕이 이 사람을 굉장히 시기해서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지만은 또 욕심이 굉장히 이렇게 사치스럽게 살다 보니까 또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일대에 좋은 땅을 왕에게 떼어서 바치면서 이제 목숨을 구하고 겨우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힘을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 휘창이 이 지역에서 휘창이 그 영혼의 친구, 소울메이트를 만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여상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뭘로 알려진 사람이냐면은 바로 강태공으로 알려진 그 태공망 여상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죠. 그 아주 위대한 그 제갈공명의 먼 대선배쯤 되는 분이죠. 그래서 이 강태공을 만난 휘창은 이때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주변으로 점점 세력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점점 세력을 확대해 나가게 되면서 마침내 그 주왕을 압도할 정도의 그 힘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바로 무슨 나라가 되냐면 공교롭게 나라 이름이 주나라네. 이게 주나라예요. 이 주나라인데 이 휘창은 나중에 이제 그 아들로부터 주나라 문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문왕. 이 문왕은 그 어쨌든 자기가 이 주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신하가 임금을 토벌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왕보다 힘이 더 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에서 어진 통치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왕의 아들인 무왕, 이름부터 봐서 무왕이죠. 그래서 이 문왕의 아들인 무왕은 성격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악한 주왕을 그냥 둘 수 없다. 내 토벌을 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아무리 그 포악하고 인심을 잃어도 어쨌든 그 천하의 그 주인이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군사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주왕이 즉시 뭐 중국 애들이 워낙 뻥이 세가지고 그런데 아까 70만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이 새끼가 감히 반란을 일으켜 하고 토벌군을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 무왕이 떡 가가지고 그 70만 토벌군에게 이렇게 연설하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창과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하느냐? 대체 누구를 위하여?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뭐 이런 거죠. 그러자 이 70만 군사들이 내가 왜 이 자식을 위해서 저 어진 분과 싸워야 되는 거지? 이럴 순 없어.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 하고 창과 칼을 거꾸로 들고 오히려 이쪽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주무왕이 상나라 주왕을 죽이고 이 땅을 다 차지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자 여기에 기반하고 있던 주나라가 그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중국의 주인이 되다. 그러면서 영역이 이제 그 황허강에만 머물러 있던 중국, 고대 중국 왕국의 영역이 이제 창장강 일대까지로 확대가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새로 중국의 주인이 된 주나라는 황허만 다스리던 상나라에 비해서 황허강과 창정강을 다 다스리는 이 나라는 한 사람이 직접 다스리기엔 너무 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너무 큰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간접적으로 다스려야 되죠. 이게 나라를 잘라서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바로 봉건제도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칠판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천재는 악필이라 그러죠? 선생님도 글씨를 이쁘게 쓰진 않아요. 자, 일단 그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이 당시 중국인들은 왕을 하늘의 아들이다. 천자라고 불렀죠. 천자. 자, 이 천자가 땅을 직접 다스릴 수 있는 한계는 뭐 어느 정도라고 봤냐면은 사방 천리. 1리가 약 400m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이 천리니까 대략 한반도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400 가면 그 한반도 정도 되는 땅이 그 직접 다스릴 수 있는 영토의 최대한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직접 다스린다. 그 다음에 이 그걸 넘어가는 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나눠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후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후에게 영토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준 땅을 봉토라고 얘기하죠. 봉토. 그러면은 제후는 이렇게 임금으로부터 땅을 나눠받으면은 임금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의무를 해야 되겠죠. 하나는 해마다 그 명절 때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귀한 물건도 갖다 바치고 해야겠죠. 그거를 조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공.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는요. 중국 애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를 자기네와 동등한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본 거예요? 제후로 봤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공을 바칠 뿐 아니라 필요하면 뭐도 제공해야 될까요? 그죠? 그 군사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 평소에는 각자 나눠진 땅에서 알아서 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마치 그 나눠진 땅의 왕처럼 그러고 있다가 그 천자께서 모여라 하면 뭐 군사를 몰고 모여서 그 전쟁도 하고 또 평소에 조공도 바치고 이런 관계가 이제 제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주나라의 그 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제후로 삼고 싶어요? 누구를? 내가 쟤한테 땅을 나눠주면은 쟤는 나눠준 땅에서 마치 그 지역의 작은 왕처럼 살 텐데 내가 믿지 못할 놈에게 나눠주면은 그 녀석이 거기서 나 독립!
이제부터 나는 독립국가야! 이래버리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주로 누구에게 나눠줬냐 하면은 친척들이나 아니면은 친척이나 다름없는 아주 가까운 신하, 주로 뭘 많이 세운 신하일까요? 공신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와 제후의 나라는 마치 흔히 그런 얘기했잖아요. 큰 집과 작은 집의 그런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제후를 다시 그 등급을 나누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잘 들어서 알고 있는 공후, 백, 자, 남이죠. 자, 공후, 백, 자, 남 그러면 여기 그 뒤에 무슨 글자 붙는지 알죠? 그쵸? 작.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그래서 그 공장님 이렇게 부르진 않고요. 무슨 공, 무슨 후, 무슨 백. 아까 저기 뭐예요? 그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서백이라 그랬죠? 무슨 백, 무슨 자, 무슨 남 이런 식으로 붙이고 이 작에 따라서 나눠주는 땅의 넓이도 달라집니다. 당연히 제일 크고 점점 작아지겠죠. 주로 이제 그 공작은 그 공은 왕의 형제, 그 다음에 그 오직 딱 한 사람, 왕의 형제가 아닌 사람으로 오직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그 왕의 멘토였던 누구예요? 강태공. 이런 사람만 이제 공이라는 칭호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로 큰 땅들은 주로 후작들을 임명해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여러 후작, 그래서 뭐예요? 제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촌수가 멀어지면은 좀 이제 작은 땅을 잘라서 백, 그 다음에 장, 남, 이렇게 점점 작은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후 백자남이 이 제후, 다 그냥 제후예요. 이 제후가 다시 또 신하를 고용하겠죠. 그래서 이 제후가 고용한 신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거를 대부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천자가 고용한 신하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거를 경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우리 어떤 벼슬아치 얘기할 때 무슨 경 이렇게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아무개 경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경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직접 소속된 신하는 경이니까 제후와 같은 자격을 가지게 되고 제후가 이제 고용한 신하들은 대부가 돼서 조금 이제 등급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에게 내려진 정식 호칭도 대부입니다. 대부. 이순신 장군은 절대로 경이 될 수, 우리끼리는 충무 공이라고 부르지만 중국 애들 앞에서는 공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슬프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부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이제 사람이 뭐예요? 사. 그래서 사와 대부. 그래서 이게 합쳐서 뭐가 되는 거죠? 사대부. 이게 이제 이 당시 그 공부를 해서 글 공부해가지고 일을 보는 지배계층을 얘기해요. 사대부와 제부와 제후와 왕. 나머지는 이제 뭐예요? 나머지는 다 백성. 이런 식의 그 사회 제도를 만들어서 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봉건제도예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넓은 땅을 왠지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자, 이거 직접 한번 지도로 볼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주나라가 이따만한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의 중국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작죠. 지금의 중국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작지만은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렇게 큰 나라를 어떻게 혼자 다스려 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주나라 왕은 여기만 직접 다스리자. 그리고 이 먼 곳까지 언제 이 가는데 1년, 오는데 1년 이래가지고 어떻게 다 다스리냐. 잘라주자 한 거예요. 잘라줘가지고 여기를 잘라줘서 여기를 여기 이제 태공망, 강태공에게 나눠준 것이에요. 여기를 여기가 이제 그 주나라 왕의 그 동생이었던 그 주공이 다스리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나라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 여기가 이제 진.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은 그 비록 그 멸망시켰지만
자기가 멸망시켰던 나라의 왕족들을 우대하는 뜻에서 그 나라, 그 옛날 망한 상나라의 왕자들에게 이런저런 나라를 정나라니, 채나라니, 뭐 위나라니 하는 나라 이름을 지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노나라, 내가 말 실수했네. 이 연나라는 그 주나라 그 무왕의 동생 중에 주공이 아니라 그 소공이라고 하는 동생에게 나눠준 것이고, 그 주나라 왕이 가장 아꼈던 형제였던 주공에게 나눠준 땅이 이제 저희 노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런 저런 작은 이제 백작의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니까 나는 요만큼만 신경 쓰고 얘들은 내가 믿음직한 미들맨들에게 나눠져서 알아서 다스리게 하고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1년에 한두 번씩 출첵해가지고 확인하고, 이 큰 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 그럼 누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니 그런데 얘들이 나중에 따로 깃발 꽂고 야 나 독립 이래버리면 당신은 요만큼만 다스리고 이 나라는 게 흩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왕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첫째, 잘라서 나눠주더라도 다른 애들이 감히 이 천자의 나라를 넘보지 못할 정도 사이즈로만 잘라주기 때문에 말을 들을 것이다. 둘째, 아무한테나 잘라주는 게 아니라 아까 누구한테 나눠준다 그랬죠? 예, 친척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 피가 물보다 진하지 않느냐. 그러니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주나라 봉건제도의 특징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똑같이 봉건제도를 채택한 중세 유럽이나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나라 봉건제도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나눠준 사람 입장에서는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자, 그리고 동생이 있어요. 아주 친한 형제예요. 물론 형제끼리 안 친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새끼를 낳았어요. 동생도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벌써 이 사이는 뭐가 되죠? 네, 사촌이 되죠. 그러면은 내 아이가 또 아이를 해서 내 손자와 동생의 손자, 내 손자와 동생의 손자끼리는 이미 벌써 멀죠. 여러분들 할아버지의 형제의 손자하고 가깝게 지내나요? 잘 모르죠. 그러면은 증조 할아버지의 형제의 증손자하고는 그런 누가 있는지는 아나요? 더 모르죠. 그래서 이게 대가 계속 갈수록 이렇게 가면 한 100년 지나죠. 한 100년쯤 지나면은 이 친척들끼리는 이때랑 달리 아주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이 되는 거예요. 남. 그래서 형제끼리 나눠 가졌을 때는 아우야 날 좀 도와줘라. 그래 형님 내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겠지만은 한 100년쯤 지나면은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아우의 고조손들아 날 도와다오 이러면은 누구세요? 이렇게 되기 쉬운 거죠. 그때는 오직 유일하게 무엇으로 작동하느냐? 왕실의 힘이 다른 제후들보다 훨씬 강할 때예요. 근데 만약에 왕실이 약해졌어요. 왕실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겉으로는 말을 듣는 척 하지만은 실제로는 말을 안 듣는. 그래서 겉으로는 나라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여러 개의 나라로 갈라진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서쪽에서 유목민족들이, 중국 애들은 고대 역사에선 이 유목민족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말 타고 다니는. 사실 우리 조상도 중국 애들을 괴롭혔던 말 타고 다니던 그 유목민족과 뿌리를 같이 하는 민족이긴 하죠. 어쨌든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왔는데 주나라 왕실이 얘네한테 그만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왕이 자기 본토를 홀라당 날려버리고 동쪽으로 쫓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책에서는 흔히 쫓겨나기 전에 주나라 왕실이 힘을 똥똥 쓰던 시절을 서주시대, 쫓겨서 동쪽으로 온 시대를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쫓겨오자 여러 제후들이 그래도 명색이 왕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왕이니까 불쌍하니까 여기 땅을 조금 떼가지고 오늘날 러향, 낙양이에요. 요 일대에다가 땅을 떼서 주나라 왕실의 땅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이 제후 같으면은 이 왕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앞에서는 네 그리고 뒤돌아서는 푸시 이럴래요? 당연히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주나라 왕실은 제후들을 이래라 저래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상실해 버립니다. 더더욱이 이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게 뺏겼으면 다시 전력을 다시 이렇게 다 가다듬어서 되찾아야 되잖아요. 되찾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지를 못한 상황에서 한 제후가 그러면은 제가 이 오랑캐들을 몰아내먹고 내면은 제가 그 땅 가져도 돼요?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임금이 뭐 그러려면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후 하나가 여기 들어왔던 유목민을 몰아내고 옛날 주나라 왕실 땅을 다 되찾은 거예요. 되찾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약속한 대로 이 땅은 제가 가지겠습니다 한 거죠. 이게 바로 무슨 나라냐면 나중에 여러분 진시황 들어본 적 있죠? 그 진시황이 나오게 될 바로 그 진나라예요. 이쯤 되니까 즉 옛날 주나라 왕실의 땅이었던 곳에는 엉뚱하게 진나라라고 하는 제후 국가가 들어가 있고 왕실인 주나라는 여기저기 얻은 전셋집 같은 작은 땅에 겨우 가서 살고 있고 이 진하고 이 진은 한자가 달라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진나라가 차라리 여러 제후들에게 이놈들 하면은 네 할 가능성이 있지 주나라 천자가 이놈들 그러면은 여기 근처에서나 와 소리로 들리지 저 멀리 가면은 야옹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주나라는 여러 제후 국가들로 갈기갈기 찢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찢어지게 된 시대, 중국이 여러 나라로 찢어지게 된 시대를 이제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는 이야기거리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